우선은 해외 당사자와의 계약 시 유의사항 중에서 먼저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아니면 연결 소개를 통해서 만남의 자리가 주선되었을 때 보통 MOU 체결이 언급되곤 합니다. MOU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서면 합의서 정도인데요. Letter of Intent라고 해서 LOI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계약이라고 하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MOU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 페이지인 경우도 있고요. 서너 장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만 본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계약의 목적,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표권의 사용권을 주거나 등등의 목적 또는 계약 기간, 그러니까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을 얼마로 하고 싶은데 먼저 논의해 보자라는 의미죠. 또는 계약 금액.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런 계약에는 한두 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 이런 걸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잘 풀리면 본계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멈추는 그 정도의 역할인데요. 만약에 그 내용 중에 뭔가 잘 풀리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MOU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어느 쪽이 되었건 힘들어진 상대방에게 뭔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한을 유예받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유의하실 점이 보통 저희가 처음 만나는 업체 간에서는 MOU도 MOU이지만 이렇게 서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각자 갖고 있는 내용,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 비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MOU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별도로 약정하시는 것이 그 효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비대면으로 많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도 그냥 믿고 준다기보다는 양 당사자 간에 서로 비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별도로, 그러니까 MOU와는 별도로 서면으로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분쟁 시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물거나 권리를 주장하고 집행하는 데 유리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비밀유지 계약서라는 것은 이제 NDA라고도 하는데요. 왜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공유할 때 그 사용을 딱 정해진 사람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그리고 더 이상 널리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확한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서면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정보를 줄 때, 서면 약정했으니까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닐까라기보다는 문건마다 이런 비밀 유지, confidential이라는 영문 단어를 이메일 상단에 쓴다든지 아니면 비밀 유지라는 문구를 쓴다든지 그럼 상대방이 받아봤을 때 이거는 내용이야 어떻든 상대방이 비밀을 유지하기를 원했구나. 그럼 난 지켜야겠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의 이런 약정이 있을 경우에 조금 더 법적으로 고소력을 갖게 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도 지금 제가 PPT 자료, 발표 자료의 4번에도 체결의 필요성,
비밀 유지 계약서 체결의 필요성 4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와 같이 코비드19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더더욱 이런 NDA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계약상 적용법 및 관할 부분의 선택인데요. 일반적인 유의사항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제 보통 계약서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적용법과 관할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양 당사자가 합의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도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당사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맞습니다. 굳이 번역 없이 법률도 검토할 수 있고요. 법원에도 편하게 한국말을 하면서 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게 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중간 지점에서 양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아닌 상대방 당사자의 나라도 아닌 제3의 나라의 법원을 이용한다든지 법률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제3국의 국제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싱가포르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홍콩도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인정받는 위원회고요. 이렇게 관할 법원을 제3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3의 국가의 지방법원, 그러니까 법원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체류해야 되는 비용도 들고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제3의 국가로 하실 거면 국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드물게는 정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측의 관할 법원과 적용법으로 정한다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세한 조건마다 다 신경 써서 이제 얘기가 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계약 조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진이 빠져서 이러한 부수적인 조건을 합의하려고 하다 보면 진이 빠져서 정말 중요한데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국가의 법이 있다면 제3의 국가의 법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꼭 중국과 한국이 계약 당사자일 경우 영국 법으로 하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관할 법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최종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게 왜 좋냐면 결국에는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한쪽 또는 양쪽 다 뭔가 불만을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돌려놓길 바라는 의미에서 소를 제기하는데요. 이제 한쪽에 유리한 이제 판결이 나왔을 경우, 승소를 했을 경우 상대방이 그걸 다시 또 불복하거나 항소를 하거나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정상적인 원래 본 업무 사업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원과 적용법을 결정했으면 그에 따라서 내려진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한 번에 끝내자. 이런 굉장히 사실은 합리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쓰게 되면 꼭 따라야 하므로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 번에 안 끝낼 수도 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싶으실 경우에는 이런 문구를 넣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많은 계약서를 체결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좀 일반적인 계약서가 라이선스와 에이전시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라이선스든 에이전시든 뭔가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되는 또는 목적물이 되는 애니메이션이거나 아니면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음, 일정 금액 로열티나 커미션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정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간혹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시면 뭔가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내게 되는 조항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페널티인데요. 벌을 주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 정도 위약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끼친 손해를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그 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심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위약을 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페널티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사실은 삭제해야 됩니다. 보증 조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뭐 그걸 빌려주는 쪽에서는 제3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보증 없이 빌려 받은 쪽이 빌려 쓰는 쪽이 사용을 하다가 제3자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빌려 쓴 자는 매우 난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 그 비용까지 발생되므로 이렇게 보증 조항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것은 빌려준 자가 보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책임을 져달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 조항이 굉장히 방대해서 그 장황하고 방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책임을 빌려준 자가 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중간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책임을 질 때 실제로 제3자가 문제를 야기시켜서 분쟁까지 가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그것을 직접적인 피해까지만 보상한다라는 문구로 살짝 수정을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돌고 도는 일반 문구에는 다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건건마다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뭐 빌려주되 이번에는 뭐 1부터 2까지만 빌려주고 3은 추후 협의하에 빌려주겠다. 이런 굉장히 애매한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불명확한 조항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서명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나중에 불명확한 부분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그 불명확한 부분은 나중에 꼭 서면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수정해서 넣자는 말입니다. 이게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약서 관련해서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세 페이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1번 사례를 보면 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쉽고 간단하지만 좀 까다로워 보이는 조항들을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 조건에 신경을 많이 쓰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고요. 세세한 좀 부수적인 조건들은 나중에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계약서 사본이 있는데요. 계약금의 몰취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마도 계약 성사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 설마 계약을 위약하겠어 싶어서 아마 체결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일종의 착수금으로 받았던 라이센스 계약금을 로열티로 그러니까 로열티를 원래는 매년 또는 매달 내야 하는데 그런 계약금식으로 먼저 보내고 이어서 보내야 되는 로열티를 좀 계약금서 차감하는 식으로 해서 좀 로열티를 납부해야 되는
기한을 늦출 수 있는, 처음에 보았을 때는 나쁜 조건 같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는 계약금 몰치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 로열티를 한두 달 이제 놓쳤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불이행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치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법원으로 가서 그 자잘못을 따지고 그 사실을 확인한다 해도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한테 몰치당한 계약금을 운이 좋게 이제 돌려받는다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드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각되는 게 이렇게 코비드-19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계약 불이행 상황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불강력 조항에 이런 유행하는 질병 또한 그 경제를 마비시키고 사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을 경우 뭐 그런 불가항력, 그러니까 즉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게 몇 달간의 유효의 기한을 준다. 그때 이제 몇 달 준다.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몇 개월 이후에도 심지어는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계약금 몰시 조항이 애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겠죠. 이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면밀한 계약 검토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물론 한국말과 영어가 병개되어 있는 계약서인데요. 한글이건 영문이건 사실 숫자는 공통인데요.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영이 하나 빠지는 관계로 계약 금액을 턱도 없이 적게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효다. 이 계약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생각했던 금액이 다르다. 그런 이유로 계약을 무효시키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매우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 무효에 승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효를 원치 않는 쪽에서는 계약을 이행해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한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그 0이 빠진 것을 물론 한 번이라도 0이 있는 상태의 더 큰 금액을 원한다라는 이메일 통신조차 증거 자료로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들끼리 오가는 이메일 서신도 사실은 무시할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그런 이메일 서신도 잘 보관하고 어떤 조건이 처음엔 어떻게 서로 맞지 않다가 맞춰지게 되는 과정을 이메일로 두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라도 사실은 한쪽에서는 계약서 문구를 이렇게 해석했었고,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한 것에 승인했다 라는 이런 히스토리를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서였는데요.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특출난 영업 능력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영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아무리 봐도 계약 기한이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문구가 빌려준다라는 라이센스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넘긴다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검토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권을 가져가는 계약이었습니다. 이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계약을 그대로 서명을 하면 그냥 반영구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사용권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영업을 못해서 그 수익을 못 내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그 수년간 결국에는 상대방 회사가 아무래도 문을 닫기 전까지는 그 해당 국가에는 그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뻔도 했었죠. 그래서 일명 옵션 계약으로 변경 유도를 했는데요. 옵션 계약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그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몇 년 뒤에는 그 저작권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년 내로 뭐 얼마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빌려줬던 반영구적으로 빌려줬던 저작권의 사용권을 돌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 변경을 유도했었습니다. 면밀한 계약 검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그 이제 그 마지막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많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조건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했는데요. 그 이제 계약 조건, 뭐 목적, 그다음에 그 기간,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해지 조건입니다. 해지 조건은 사실 어떻게 하면은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 성사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행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지하고 나서 얻는 그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까?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등등의 이제 논인데요. 그 중국의 한 업체와 그 어떤 제작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서 공동 그 협력 계약을 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을 투자했고 더 투자를 할 수도 있었지만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중국 업체와 연락이요. 중국 대륙 내에서 그 어떤 애니메이션의 배급이 되질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배급을 그 업체만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할 수도 없고 발이 묶인 거죠. 그랬을 때 정작 그 계약서에는 어,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그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투자받은 만큼 어떤 수익을 내지 않았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조건이 없었던 거죠.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이 계약이 1년, 2년 지나면서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경험을 토대로 그 기억하시고 기재가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뭐 상대방에게 그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을 준다든지 3주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 치유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상대방한테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서면 통지와 함께 계약은 해지된다. 이런 절차를 꼭 넣어두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 방금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국 변호사를 통해서 해지 통지를 했고 그 해지 통지를 그 받았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그 깔끔하게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중에 추후 상대방이 계약 해지 통지를 못 받았다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그, 그 이제 수령인의 어떤 그 수신 확인 절차 같은 것을 다 거쳐서 그 해지를 유도했던 그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례는 사실 저희가 지식재산권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보게 되는 사례인데요. 이 결국엔 해지가 중요하듯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물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있어서 예를 들면 상표권이다. 그러면 상표를 빌려주는 쪽이 상표 적어도
또는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국가에.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그 상대방이 어, 먼저 빌려주기로 한 쪽에 허락도 안 받고 그 상대방의 나라에서 상표를 출원했다. 그런 경우에 그걸 나중에 그 빌려준 사람이 알고는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어, 그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권리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이가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서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뭐 취소나 무효나 이런 심판을 통해서 도로 갖고 오는 쪽으로 그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상표의 경우, 예를 들면 뭐 디자인도 그렇지만요. 이런 식으로 심판을 통해서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상표나 뭐 저작권이나 뭐 특허나 디자인이나 이런 지식재산권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성사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상대방이 그 먼저 허락 없이 그 출원을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그 획득하려고 했을 때 권리를 그 그거를 알게 되는 경우 돌려줘야 되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도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당사자와의 계약할 때는 그 계약서가 길든 짧든 가장 중요한 조건을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상대방과 논의하시고 협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논의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래서 너무 진이 빠져서 한두 달 논의하다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쪽으로 그 시간을 잘 분배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예견치 못한 일들을 대비해서 MOU 단계에서부터 불가항력 시 약간 상대방에게 양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유예 기한을 주는 그런 조건을 삽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질 때는 더더욱 비밀유지 계약서를 서로 서면으로 서명해서 나눠 가진 뒤에 그 다음에 중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라든지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뭐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 정보를 이제 공유해 드리는데요. 이제 해외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유의사항을 비로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